지금 이거 광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또 어떤 행사를 함께 할 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3회 아시아 문학 그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10월에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을 잡았는데 사실 올해 초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그새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기고 많은 분들을 함께 모시지 못하는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죠. 그렇죠, 선생님? 네.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많은 독자분들 만나는 자리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원래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방콕이라 방에 처박혀 있는 형이라 코로나가 왔건 안 오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밖에를 더구나 제안해서 못 나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있다 보니까 올해 글을 더 많이 쓰게 돼서 원래 10월 말에 평론이변 나오기로 했는데 우리 출판사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장님, 사모님이 아프셔서 사장님께서 좀 한 보름 늦어질 것 같고 또 다른 조금 더 그 얘기 나오던데 불교와 선을 만나는 그 책을 한 권 내년 초에 발간하려고 거의 다 완성했는데 글을 많이 씁니다. 또 맞아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활동이 좀 뜸해진 어떤 것들이 또 그래도 좀 생산적으로 생활을 하셨네요, 선생님. 예. 네. 저는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될 사람이라. 왜 안 됩니까? 당뇨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잘 안 나가니까 오히려 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저희는 직접 그동안 뵙지는 못했지만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네요. 그 작품 번역이 된다는 게 사실은 좀 큰 특징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특히 광주에서는 베트남어로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001년도에 제가 일본의 청수사라는 출판사에서 한국 시인들하고 제시인들하고 해서 한 50명 정도 해갖고 시가 짓고 그때 5번 정도 번역이 되고 또 그 이름이 일본 시와사상이라는 시 전문지예요. 거기서 특집을 정현종, 최승호, 저랑 특집을 해서 거기서도 한 3편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시를 번역할 수도 글자만 개미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거 봤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시낭송을 하신 거 보니까 베트남어가 굉장히 시낭송에 적합한 언어 같아요. 둥글둥글 이런 언어 같고 우리나라는 네모 빵빵듯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탁탁 걸리고 시낭송도 걸리고 그러는데 베트남어는 아주 유리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뭔가 것을 봤습니다. 성조가 있어서 뭔가 예. 이렇게 운율도 느껴지고 예. 그런 느낌.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본어도 번역되셨고 오늘은 또 이번에는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시를 한 10편을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 써오신 시 중에서 10편을 어떤 기준으로 한번 고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FM이라고 아주 원칙적이고 전공법으로 쓴 시들만 딱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른 기교를 부리고 또 여러 수사를 많이 쓰면 아마 번역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정확히 별 수사도 없이도 전달이 될 때고 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들만을 골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새 현대 젊은 사람들의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시들하고는 전혀 다른 반듯반듯한 그런 언어들만 골랐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어떠세요, 선생님? 역실하다니까 요 최근 시만 아니라 옛날 시부터 시집 내가 시집을 9권 냈거든요. 한 편씩 아니면 물론 안 뽑은 시집도 있지만 되게 한 편씩 뽑은 것 같아요. 거의 9권의 시집에서 한두 편씩 뽑은 시로 저희의 이런 역시 소책자 우리끼리 함께 보게 되는 이 책자가 완성이 된 거군요.
첫사랑.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남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라반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어낸 저 황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꽃에 걸려 꽃이라고 가만 불러보면 눈앞에 있는 홍색 자색 연분홍 물결. 꽃이라서 가만 코에 대보면 울큰 향기는 알 수도 없이 해독된다. 꽃 속에 번개가 있고 번개는 영영 찰나고 황혼을 각인하는데 꽃핀 처녀들 얼굴에서 5만 가지 꽃들을 읽는 나의 남궁은 벌나비가 뭔지 알고 담넘어 대붕도 다 아는 일에서 나는 이미 난 기대로 지도를 버리고 할일 없는 꽃길에서는 꽃의 권력을 따른다. 방주가에서 느릿느릿 하늘에 정정한 것이 수면에 비친다. 네가 거기 임구름으로 환하다. 산제비가 찰랑 수면을 깨뜨린다. 너는 내 쓸쓸한 지경으로 돌아온다. 나는 이제 그렇게 너를 꿈꾸겠다. 초로를 잃은 산봉으로 서겠다. 밀나무가 길게 수면에 눕는다. 그건 내 기다림의 길이. 그 길이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다. 꽁꽁 장닭광이 수면을 뒤흔든다. 너는 내 외로운 지경으로 다시 구불거린다. 나는 이제 너를 그렇게 기다리겠다. 길은 외줄기 비잔 밖으로 멀어지 요요하겠다. 나는 한가로이 거닌다. 방귀관을 거닌다. 거기 윤기 흐르는 까만 염소에게서 듣는다. 머리에 높은 뿔은 풀만 먹는 애벌수 단단함임을. 너는 아마 그렇게 드높겠지. 1월 너머에서도 뿔은 뿌리듯 너를 향하여 단단하겠다. 바람이 분다. 전리향기가 싱그럽다. 너는 그렇게 향기부터 보내오리라 하면 거기 굼뜬 항소마저 코를 벌렁거리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아득하겠다. 그 향기에 아득한 것으로 먼 곳을 보면 삶에 대하여 무얼 더 바래 부산해질까. 물결 잔잔해져도 수심이 깊어진다. 나는 내게로 자꾸 깊어진다. 고요를 시청하다. 초록으로 풀어놓은 마당을 나온 고요는 새암가에 뭉실뭉실 수국송이로 부푼다. 날아갈 것 같은 감나무를 누르고 앉은 동박새가 딱 한 번 울어서 넓히는 고요 면적. 감잎들은 유정무정을 죄다 토설하고 있다. 작년에 담가둔 송순주 한 잔에 생각나는 건 이런 정오, 멸치국수를 말아 소반에 넣어놓던 어머니의 소박한 고요를, 윤기나게 닦은 마을에 꼿꼿이 앉아들던 아버지의 묵묵한 고요, 초록의 굴림이 점점 더해지는 마당, 담장의 덩굴장미가 내쏘는 향기는 고요의 심장을 붉은 진동으로 물들인다. 사랑은 갔어도 가락은 남아 그 몇 절을 안주 삼고 300월 만치나 무수한 고요를 둘러치고 앉은 고고무 시골집 마루. 아무것도 새어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요가 초록바람에 반짝반짝 누설해 놓은 5월에 날 비리는 나서 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 장음. 저 순백의 치작고대로 사방이 함께 몰린다. 그 몰린 중심으로 날개가 햇빛에 반사되어 쪽빛이 된 오색나무가 내려앉아 쌓아니 이는 향기로 사방이 다시 환히 퍼진다. 퍼지는 그 장음 속에선 시간의 여울이 손들었고 그 향기의 무수한 길들은 또 바람의 실크찰 쫓아 보일 듯 청명청명 하늘로 열려서 난 그만 깜깜 길을 놓친다. 놓친 길 바깥에서 비로소 파정을 하는 이 깊은 저 싱그러움이. 그 번역가님들을 제가 매번 만나면
번역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시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은 시 번역에 대한 경험이 어떠셨고 좀 어려움이 이번에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만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전에 시를 번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세 권 중에 하나는 한국 문학의 20세기 한국 문학의 이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소설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시편들을 번역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소설을 번역했는데 시를 제가 번역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번역해보니까 그래서 시를 번역하게 되는데 해보니까 번역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시를 잘 번역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시를 번역하는 것이 이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재중 시인님의 시를 번역할 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시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시를 이번 제가 처음 번역한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2007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석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고전시가 교수님이랑 베트남의 시를 한 권 번역해가지고 한국에서 출간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국 시를 베트남으로 번역한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저도 황할펀 번역가님처럼 여태까지 주로 소설을 하고 또 역사 서적을 베트남으로 번역해가지고 또 베트남에서 출판하거나 또 한국에서 출판한 경험이었는데 이번에 시를 처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를 번역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위태어하고 그런 것을 번역할 때 그리고 시의 운율 맞추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게 번역이 살리지 못하면 거의 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그쵸. 거기에다가도 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공부하는 것은 네. 베트남어로 싸그락 남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죠? 맞아요. 그런 거 너무 궁금합니다. 첫사랑. 네, 첫사랑에서 네. 이게 의태어이죠. 예, 그래서 시를 번역할 때 제 경험으로는 상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서 그 다음에 근데 그 사전에 나온 단어로 word by word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시에 대한 분석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이해해야 그 다음에 상상해야 번역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시 이번에 번역하시면서 어떤 시가 또 마음에 와 닿고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번역한 5편 중에 그 첫사랑하고 방주가에서 느릿느릿 그 2편을 가장 좋았습니다. 예, 다 서정시죠. 사랑에 대한 그런 시인데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간절하고
애틋한 그런 사랑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두 편을 올렸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가 너무 좋다고 그런 칭찬도 많고 그리고 특히 네. 방축가에서 느릿느릿 그 산문시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산문시라는 형식은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인가 그렇게 처음에 읽을 때 그렇게 제가 저기 했는데 근데 번역해 보니까 산문은 그냥 형식뿐이지 표현하는 형식뿐이지 네. 그냥 정말 시는 시입니다. 예, 그래, 안에 내재율이라고 하는데요. 리듬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산문시. 리듬도 있고 그런 음악성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시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를 쓰십시오. 진짜요. 한국어로. 그러실 수 한국어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말을 오래 안 하셨어요. 됩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저의 시간? 경우는요 5편 중에 아까 읽었던 그 희고 둥근 세계하고 또 들에서 마을로 이 두 편을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희고 둥근 세계 제가 번역 처음 했거든요. 5편 중에 처음 한 편인데요. 근데 와닿는 거 뭐냐면은 저도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까지 친구들이랑 온갖 그 애들이 장난한 짓을 다 했습니다. 양국의 그래서 장난꾸러기들이 만났네요. 오늘. 이거 읽자마자 뭔가 옛날의 그런 생각 그대로 살아납니다. 특히 어렸을 때 물론 그때 뭐가 뭔지 몰랐지만은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신나게 오래 남습니다. 기억 속에. 오죽하면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를 고를 때 도랑에서 예쁜 자갈도를 좀 찾듯이 고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뭐 고민을 하시면서 또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시어를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서울시문학상 때가 수상할 때 그 심사위원들 전원이 심사평을 써놨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가장 잘 쓴 사람 고조정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시인이 한 얘기인데 모든 시 언어는 자연 언어다. 시 언어는 인공 언어 같을 수가 없다. 도시 언어. 특히 오늘날 그 도시 시인들의 시를 봐도 한 50대 이상 된 분들은 도시 시멘트에 또는 소음 속에 또 살면서도 전부 다 자연 언어를 씁니다. 그거 읽어보십시오. 우리 대표적인 시인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제 특히 도시 언어를 쓴 사람들이 이제 인공 언어를 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 독자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옛날 여기 돌아가신 조태일 교수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시 언어를 전부 다 7살 안에 배웠다. 7살 안에 배운 말을 가지고도 전부 다 이 시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내 몸과 내 호흡과 생득적으로 어떤 존재하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시를 쓸 때 그 감도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겠죠. 그 부분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내가 시원을 고르고 그런 것보다도 자연 속에 계속 살았고 거기 산 것은 15년은 가위바위 64년 중에 20년 다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또 농촌 문제를 다뤘고 농촌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쓰다 보니 그 농촌 말들은 다 이렇게 서정적이고 고와요. 물론 거기에 악다고기도 있겠지만 시에도 악다고기를 쓸 수 없으니까 제가 안 쓸 수 있지. 이렇게 자연어들은 다 좋단 말이다. 풀, 꽃, 새, 뭐 그다음에 구름 뭐 이런 얘들 쓰다 보니까 그 언어가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쁘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주는 어떤
그 남다른 어떤 애착 같은 것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그다음에 특히 그 지역도 농촌에서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광주나 우리 담양이나 한 20-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광주가 도시고 담양이 시골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문화는 중앙 집권에서 서울 위주로 전부 다 돌아갑니다. 항상 지역은 지역에서 시를 잘 써도 지역시라고 해요. 아니 근데 지역에서 쓰는 시인들이 제일 잘 써요. 왜냐하면 대구의 송지학 선생, 충청도의 송찬호 선생, 아주 한국 1급시이거든요. 광주의 고재종 시인. 그래도 저도 저자라고 하는데 저도 한국의 최고 출판사는 창빈이, 문학동네니, 그 실천문학이 문학사상이 다 거기서만 시집을 냈어요. 올해 이제 지역에서 한번 냈는데, 근데 지역시라고 지역을 붙으면 이상하니 좀 폄하된 것 같거든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중심입니다. 그 인재록에도 나오지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내가 있는 곳이 주인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호남 지방 얘기하면서 왜 서울 지방은 얘기 안 합니까? 서울 지방이라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여기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중앙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가려준 적이 없어요. 단 여기서 시를 쓸 때 지역에 너무 우리 사람들이 중앙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디 발표 공간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와 사람을 제가 참관했죠. 그 다음에 문학들도 제가 참관하고 또 그 편집 주관을 여러 사람들은 물론 했지만 편집 주관도 하고 잡지를 안착시키는데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두 잡지가 지금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그 문학적 꿈들을 전부 다 수렴하는 그런 공간이 돼 있는데 내가 당당하니 여기서 중심이 돼서 나의 얘기를 또 내 생각을 내 느낌을 열심히 쓰다 보면 뭐 중앙이고 지역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베트남 문학이 우리나라 그 독자분들께 조금 다소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서 또 어떤 작가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베트남 문학의 작가 그 고전 문학 제가 좋습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제 뭐 작가가 많죠. 근데 저는 주로 제 전공은 이제 고전 문학 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더 현대 문학보다 이제 고전 문학 쪽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베트남의 그 작가를 소개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문학계에 웬수이라는 작가가 이분은 이제 베트남의 대표적인 시인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쓰신 교전이라는 취교전 혹은 교전이라는 쯔노음 시로 이렇게 쓴 작품을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는 베트남의 특색들 잘 표현하는 그 교전 혹은 취교전 이 작품은요 한국에서 한국 교수님들이 2번이나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에 사셨던 웬딩지오라는 작가님도 계셨어요. 그분도 역시 베트남의 시를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근데 베트남의 시의 특징은요,
운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베트남 시를 들으시면은 노래 같습니다. 노래 같기도 하고 또는 베트남은 그 중세 시대는 이제 그 서사문학보다 시문학이 더 발달했거든요. 시문학의 발달 이유는 사람들이 시를 암기하고 서로 이렇게 낭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이제 시를 이야기로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이제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베트남 시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역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번역가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금 인사와 함께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학을 번역을 하려면 말을 잘한다고 문학을 다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학 번역을 하려면 자기의 그 문학의 감수성, 그리고 문학을 물론 많이 읽어야 되고 자기의 그 문학 감수성을 많이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무래도 잘해도 근데 그 작품의 문학성을 전달이 돼야 그 제대로 된 그런 문학 번역이 돼서 제 생각에는 문학 번역가는 그 자기의 그런 그 문학 감수성을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투자가 계속 되시겠죠,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인사 네, 주세요. 제 생각하기에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첫째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감수성인데요. 번역 작업이라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번역 길로 가시려면은 두 가지 좀 생각하실 필요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번역의 정확성, 둘째는 이제 목적어의 문장의 자연스러운 느낌, 그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제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거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줘야 번역물 같지 않고 장작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번역이 성공이죠. 번역 길에 가려면 정말 고생의 길에 갈 겁니다.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원어민의 번역가랑 이제 1대1 앉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인데 보통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혼자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번역이라는 작업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문학은 원래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은 용어 하나하나를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번역해야 됩니다. 원래 번역을 재창조라고 했어요. 네, 자기 문학성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지만 이거 우리 베트남 두 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베트남을 사랑하는 작가들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 그분들 굉장히 네. 앞으로 그 통해서 교류도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제 시 10편을 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 이상을 낭송도 하고 얘기도 하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번역원에서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3년째 벌써 이어졌다니까. 야, 광주 내년엔 될랑가 안 될랑가 몰라도 이제 또 전국에 지방은 많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면 고맙고 특히 오늘 저 시 잘 제 시를 좋아했는가 저를 좋아했는가 몰라도 이렇게 20명만 모셨는데 여기 특별 손님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다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제 못난 시들을 저렇게 위해서 애써주신 그 번역가님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그 희고 둥근 세계 나 힐끗 보았네 냇가에서 목욕하는 여자들 구름 낀 달밤이었지 구름 터진 사이로 언뜻 달의 얼굴 내민 순간 울페나무 잎새가 얼른 달의 얼굴 가리는 순간 나 힐끗 보았네 그 희고 둥근 여자들의 그 희고 풍성한 모든 목숨과 산출의 고향을 내 마음의 천둥번개에 있어서는 세상 일체를 감전시키는 순간 내 마침 어디 딴 세상에서 있는 붕덩거린 여자들을 참을 수 없는 기둥그림이야. 내 마침 어디 마을에선 웃기치는 밤꽃냥이가 밀려왔던가 말았던가. Thế giới trăng tròn ấy, tôi đã lén nhìn các nàng tắm bên bờ suối vào một đêm trăng mây giăng kín giữa trời, giữa khoảng mây mờ lúc chị hằng nói rằng lá tần bì vội vã che trăng. Tôi đã lén nhìn tất cả những rừng trống trắng trong, thân căng đầy dồi dào nhựa sống và quê hương bỗng chợt hiện ra. Khoảnh khắc ấy lòng tôi như chớp giật đã lan ra tất cả thế gian này, khi tiếng khúc khích không kìm lòng đắng của các nàng vang lên rất độ rộn ràng, như vọng về từ thế giới thần tiên. Cũng là lúc từ một ngôi làng nọ hương hoa đêm lan tỏa ngạt ngào ùa đến rồi vội vã cuốn bay đi. 독학자 개인 소주병을 긋고 싶은 밤들이었다. 겁도 없이 돋는 별들을 벌판을 그는 혼자 걸었다.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살아있을 것 같지 않은 날들이 풀잎끝마다 맺히는 새벽 이슬은 불면이 짜낸 진흙 같았다. 해도 또다시 한다라는 성기능 항진증 환자처럼 대책 없는 생책 과잉은 끝이 없었다. 견딜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어쩌다 만난 수수모감처럼 그에겐 고개 숙이고 싶은 푸른 하늘이 없었다. 아무도 몰래 끌려가서 아무도 몰래 들짐승들이 위한 꽃의 비명을 들을 수도 없었다. 제의 눈물이 굳어서 벌판에 돌이 되고 그 돌들이 그를 처음 보고 놀라서 산맥이 될지라도 오직 해석만 있고 원문은 알 수 없는 생을 잊고자 운명을 유기해 도주었다. 운명에게는 모욕이었겠지만 미임을 짐승에게도 밥것을 줬다가 빼앗지는 말아야 했다. 빼앗은 글쎄 모래를 치우는 세상이거나 애인을 만나러 갔다가 때마침 도둑을 맞은 애인의 집에서 되려 도둑으로 몰린 사랑의 경우처럼 도대체 아니 되는 그 고통의 독재를 안고 넘으며 그에겐 인간만 남았다. 자신의 불행을 춤으로 추었던 조르바처럼 한 번이라도 춤을 추지 않는 나는 잃어버린 날이라도 되는 것 같다. 춤을 멈추지는 않는 사람처럼 벌판의 황량경이 살풍에 쓸리는 나날을 불러 그는 홀로의 신전이 향촉을 피웠다. 그처럼 무장무장 단순한 인간만 남아 불수 아래서 울었다. Kẻ độc hành. Có những đêm muốn đập sai chai soju dành lên nỗi sợ. Giữa mênh mông vì sao anh rào bước một mình xuyên đêm. Là những ngày chẳng muốn sống thêm hơn. Sương ban mai kết trên ngọn cỏ là những giọt tinh túy chất đọng suốt thâu đêm. Giống như thế nỗi cháy lòng của chứng mãn dục nam. Như một bệnh nhân thừa thãi cuộc đời không lối thoát,
thể chịu đựng, không thể cúi đầu nếu chẳng may gặp. Như bông lúa, bông ngô, thấy trời xanh lại muốn cúi đầu. Không một ai kéo đến nơi không một ai. Lũ thú hoang cũng không nghe được tiếng ai oán của bông hoa bị giày xéo. Nước mắt tội lỗi khô đi thành đá cuội giữa mênh mông đá cuội. Những hòn đá ấy trông thấy anh lần đầu kinh hãi thành dãy núi. Một cuộc đời chỉ có giải thích mà không có bản gốc. Dù có chối bỏ vận mệnh thì cũng là xúc phạm vận mệnh. Cho sâu bọ bát cơm rồi cũng bị cướp mất. Bát cơm bị cướp mất, cuộc đời đong thành bát cát. Đi gặp người yêu, đúng lúc nhà người yêu gặp kẻ cắp. Ngang trái thay cho tình yêu bỗng biến thành kẻ cắp. Rốt cuộc thì ôm nỗi nhục lăn dài. Với anh thì chỉ cần còn là con người, vẫn nhảy múa với bất hạnh cuộc đời. Ngày không nhảy lần nào như dong ba, như người không được nhảy múa bị đánh mất một ngày. Anh như cây hương cháy giữa ngọn đồi cô độc, chỉ còn lại con người đơn sơ nhất, gục khóc dưới gốc cây bồ đề. 파 마을 주막에 나가서 단돈 5,000원 내놓으니 소주 3병에 부찌개 한 냄비. 주그럼 노인들 5이 그거 나눠 자시고 모두들 불구족족한 얼굴로 허허 큰 대접 받았네 그려. cười tươi rạng rỡ, đi ra quán trong làng với 5.000 won lẻ, được 3 bình soju với một nồi canh đậu. 5 ông bạn già nua chia nhau cùng dùng bữa, tất cả đều say sưa, đầu gật gù tấm tắc, h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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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 길은 내가 홀로 오르는 꿈. 나뭇잎이 일렁이고 떨어졌지만 울지 못한 세월로 무정행을 벌려보았다. 휘파람 새우 휘파람을 쫓아가면 눈앞 가득 떠오르던 빨진 호초 파나보. 애명걸면 다가가는 꽃밭보다는 일껏 은산철벽 숲에 갇히고 나는 길. 자줏빛이라고나 할까 흔하디흔한 장미 한 송이도 없이 지상이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한 고단과 남루 쓰라린 빛이라면 그 빛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고 길은 언제나 나를 불러내서 내가 홀로 있는 부처를 보여주었다. 닿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이어버려 쓸쓸함을 헤아릴 목주도 없이 문을 수 없는 운명을 지닌 강물의 목을 적시는 것. 나는 나를 흐르는 길이기 때문. 후회도 감체도 없는 발길로 불구의 오늘은 정막의 꿈을 담는다. Giấc mơ trôi theo bước đường cô độc. Lá cây lung lay rồi rụng xuống, bước chân đã chạm đến địa ngục trong những năm tháng không thể khóc. Chạy theo tiếng hót của chim lâm oanh, trước mắt hiện lên 7 sắc cầu vồng. Nhưng chẳng phải cánh đồng hoa đã mải mướt kiếm tìm, mà vẫn là con đường bị nhốt trong rừng với núi cao tường lũy. Xung quanh chỉ một sắc tím, không có lấy một bông hồng thường thấy, không thay đổi được bất cứ thứ gì trên đời, dù chỉ là màu cay đắng của áo sờn cũ mỏi mệt. Không thể chia sẻ với ai màu cay đắng đó, cho đến lúc con đường gọi tôi, cho tôi thấy Đức Phật cũng một mình. Nếu nhớ một tình yêu không thể chạm tới, không có cả tràng hạt để nếm nỗi buồn của tấm áo dư, vận mệnh không thể ở lại cùng nhau để uống nước sông cho thỏa cơn khát. Vì tôi là con đường trôi theo chính tôi, bước chân không hối tiếc, không huy hoàng rực rỡ. Sự bất toàn của hôm nay sẽ đạp lên ước mơ thinh không. 들길에서 마을로 해걸음 들길에 선다. 귀염귀염 상그림자 내려오고 길섭의 망쪽 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벽빛으로 올라가 수정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세목으로 태어나니 오늘도 쏙독 서는 저녁들을 흔들고 구름으로 겨들은 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서 삽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의 백발은 나고 그가 문득 서철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북새가 북새질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바들,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르단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많아다. 그래도 밤꽃 사태에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럼에 이르러선 문득 덜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속서의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악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름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예미며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백이 한 잔, 그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별보다도 고저당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 난 아직도 들에서 말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가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Trên đường về làng, hoàng hôn xuống trên đường đồng, bóng núi nhấp nhô đổ xuống, những bông cúc dài bên đường lặng lẽ đung đưa, những giọt sương tựa như nước mắt đọng trên bông lúa giống giọt thủy tinh. Trời đất chẳng có thứ gì là vô ích cả, tất thảy đều sinh ra với một hình hài. Và hôm nay con cú cũng khuấy đồng cánh đồng chiều, tiếng kêu của nó khiến lúa mọc thành hàng tăm tắp. Khi ấy một ông lão rửa sẻn bên suối, mái đầu bạc một đời của ông là ước mơ của tôi. Ông bất chợt ngoảnh đầu nhìn trời Tây, nơi đó ánh lên sáng chiều đỏ rực. Ngày mai trời lại nắng chang chang. Trời càng nắng chang chang, những cây lúa càng thêm lên đẹp. Một lúc sau nghe tiếng suối lớn dần, màu nước thêm trong xanh. Đó là lúc phải trở về làng, nơi có những bụi tre bao phủ. Khói vẫn bay lên từ mấy nhà trong thôn. Truyền thống lâu đời kia, lời cầu nguyện thành tâm còn rạng rỡ hơn cả cánh hoa đêm. Dù vậy, hương hoa đêm vẫn tỏa ra ngập tràn. Cánh đồng đầy sự tươi xanh ấy càng thêm rộng. Tôi ngắm nhìn đường chân trời xa lắc của cánh đồng rộng đó. Vui sướng thay, tôi thật sự không biết niềm vui ấy lại tình cờ gọi tên cả tiếng kêu của một con cú nơi nào, còn là nỗi buồn lạnh lẽo của cả dòng nước sông trước nhà. Nhưng giờ thì xếp lại một ngày cùng ông lão đầu bạc kia nâng ly rượu gạo đục. Quả là bình lặng hơn cả ngôi sao hôm mới mọc kia. Con đường lúc nào cũng mở, và bản thân con người đã là một con đường rồi. Lạnh lùng, nóng bỏng và chói lòa. Tôi vẫn thích những con đường từ cánh đồng làng. Những con đường chẳng có khúc ca nào. Khúc ca ấy làm sáng xanh cả nhân thế.